제2절 수요 예측입니다. 자, 수요 예측의 첫 번째, 수요 예측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상황이 장래에도 종속하거나 또는 장래의 수요에 관련성이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래 수요 그리고 존속. 자, 현재 수요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수요에서도 예측하는 것을 수요 예측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수요 예측에 좀 더 살펴보면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가 있습니다. 자, 유효 수요는 재화에 대한 단순한 욕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네, 삐뚤으세요.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나타내는 수요자. 즉,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구매력. 잠재 수요는 구매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지만 아직 소비로 결부되지 못한 욕구예요. 즉, 언젠가는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소비로 결부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재 수요는 아직 구매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구매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잠재 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요 예측에 대해서 중요시하느냐? 자, 기업의 성과와 성장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즉, 개개인의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와 시장 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품, 서비스, 그리고 시장 수요.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량과 개발과 함께 시장 수요의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런 수요 예측은 단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전 제품 또는 한 가지 제품의 매상 전망, 즉 개별 기업의 범위 내에서 예측에 국한하지 않고요. 널리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이라든가 경제 전체의 추세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제품에 판매되는 수요 예측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 예측은 현재로부터 장래에 걸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자, 이러한 수요 예측은 기간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기간에 따라서 분류하면 그렇죠.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수요 예측을 하는데 단기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장기는 먼 훗날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 단기는 한 3개월 정도, 중기는 3개월에서 3년, 그리고 장기는 3년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확도는 어떤 게 가장 더 정확할까요? 그렇죠. 단기에 수요 예측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데이터적으로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3년 이상 걸치는, 즉 장기 수요 예측은 그만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건 단기 예측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단기 예측이 가장 높다.
예측 기간은 3개월, 3년에서 3개월에서 3년, 그 다음에 3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개월까지는 주 단위 작업 일정 계획을 세웁니다. 즉 MPS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기에 들어가면, 즉 중기 예측은 그쵸, APP 총 생산 계획인데 총 생산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걸리는 거는 신제품과 관련된 설비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은 장기에 걸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을 기간에 따라서 기법이 서로 좀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예측 기법은 단기는 시계열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기준, 즉 주 생산 계획인 MPS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중기 예측인 경우에는 정성적, 정량적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총괄 생산 계획, 즉 APP. 장기 예측에는 정성적 기법을 사용하고요. 인과형 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량적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3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적 그리고 인과형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게 공정설계, 생산 능력 계획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법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단기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법 그리고 지수평할법 사용하고요. 중기는 기업들을 조합해서, 왜냐하면 정성적과 정량적 기법을 둘 다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예측 같은 경우는 인과형 모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회계분석 모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세 번째로 수요 예측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 기법에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있습니다. 즉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을 주관적 예측 기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시장조사법입니다. 가장 널리 또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조사법. 자, 시장조사법은 예측 대상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운 다음에 설문지라든가 또는 직접 인터뷰, 전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심리, 선호도, 그 다음에 구매 동기를 조사하는 방법을 시장조사법이라고 해요. 정성적 기법 중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가장 정확한 예측 방법입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좀 알아보냐면 시장 세분화와 시장 세분화의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을 세분화하는데 유사한 구매 행동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되는 소비자를 구분하는 것. 자, 소비자를 구분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시장 세분화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심리적 세분화 또는 지리적, 이 지리적도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인구 통계학적 그리고 추구 혜택의 세분화, 즉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근본 원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추구 혜택 세분화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그렇죠. 시장조사법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패널, 위원회 동의법 또는 전문가 의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개인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이 더 좋은 예측치를 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상호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예측치를 구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상호 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예측치로 낸다고 가정. 자, 장점은 비교적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즉, 단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단점은 그렇죠. 패널이 참가하는 구성원에 따라서 결과값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역 의견법. 경영자나 임원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기업의 중대 사안이나 또는 장기 계획에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정 개인의 성향이나 의견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중역 의견법도 좋은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 중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판매원 의견 통합법. 자, 각 지역에 담당 판매원들이 있잖아요. 그 판매원들의 각 지역에 대한 수요 예측치를 모아서 전체 수요 예측하는 방법이 판매 의견 통합법입니다. 판매원 의견 통합법. 이런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기업보다는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 적당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감이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신속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 판매원들이 실제보다는 실제랑 똑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판매원들이 실제보다는 과대하거나 또는 과소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 중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명주기 유추법입니다. 자, 수명주기 유추법은 얼마만큼의 주기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개발될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과거의 자료가 없으므로 유사 제품의 제품 수명주기, 즉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단계에서 수요 변화에 관한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게 수명주기 유추법이 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사용이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단기보다는 그렇죠. 중기나 장기 수요 예측에 적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신제품과 비슷한 기존 제품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측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주기 유추법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자, 판매량을 Y축에다 놓고요. 시간을 X축에다 놨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이렇게 감소할 거다라고 보는 게 수명주기 유추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전되는 처음부터 스타트하는 이 부분을 도입기라고 하고요. 인트로덕션이죠. 정성적 기법으로 델파이, 그 다음에 영업부서 전문가 이런 예측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글로위, 즉 성장기, 성장기는 트렌드를 고려하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막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까지 오르게 되면 그렇죠. 다시 이렇게 꺾이는 시점, 요 시점을 성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예측기법은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할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꺾이는 시점부터 이제 점점 감소가 되겠죠.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이럴 때는 트렌드와 정성적 예측기법, 그리고 이때 이제 결정을 봐야 되는 게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쇠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기. 자, 신제품이 시장에 처음 등장하죠. 도입기니까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면서 잠재 고객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구매를 자극해야 하는 단계가 도입기입니다. 그래서 구매 자극 단계, 이렇게 자극이요. 네, 자극. 아이고, 좀 잘 쓸까요? 자극. 잘 안 써져요. 잠시만요. 네, 자, 구매 자극 단계. 요때가 이제 도입기예요. 도입기에는 정성적 기법인 델파이 기법과 전문가 의견 통합법, 시장 실험법, 집단 투입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은 제품 판매량은 처음이니까 적죠. 자, 그래서 제품 판매량은 적게 나타나고요. 그다음 매출 증가에도 아직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R&D 또는 제품과 공정 설계, 비용 일정 관리를 일으켜야 되고요. 서플라이어, 즉 공급업체죠. 공급업체를 고려를 해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슈퍼체인 네트워크 설계, 즉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 설계, 즉 수요에 대한 공급을 설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단계가 도입기. 성장기입니다. 자, 트렌드를 고려하는 기법인데요. 이때 성장기라는 건 어떤 때냐면 신제품이 매출액을 완만히 증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체증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수요와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단계가 성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누가 등장하냐? 경쟁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포캐스팅, 즉 예측 오차, 그리고 시간과 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커패시티 레벨이라고 해갖고 성능 단계입니다. 성능 단계의 결정, 즉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성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고려할 수 있는 기법에서 뭐를 사용하냐? 최소 자승법, 즉 추세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기는 이제 막 올라가서 이렇게 꺾이는 시점까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성숙기는 매출액이 체감적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는 마케팅 전략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마케팅과 관련된 과업들을 통해서 제품 수명 주기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숙기에는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의 특징은 경쟁업체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원가와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숙기가 지나면 쇠퇴기로 들어가잖아요. 이때 이노베이션, 즉 기술 혁신이나 제품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성숙기 시기입니다. 쇠퇴기, 이때 사용하는 예측기법은 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것도 배울 거예요. 자, 쇠퇴기는 트렌드와 정성적 예측기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쇠퇴기는 모든 제품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결국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소하는 시기를 쇠퇴기입니다. 그럼 이 쇠퇴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제품을 등장시켜야 되죠. 그러면 먼저 준비하고 있던 신제품을 또 이때쯤 성장기 단계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이미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를 끌어올리셔야 성숙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제품이 등장해야 되고요. 제품의 단종 또는 타 제품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후 생산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축소할 거냐, 아니면 철수할 거냐, 이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쇠퇴기가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델파이 기법입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실적이나 예측 데이터에 대한 설문을 여러 차례 실시해서 의견을 모읍니다. 모아서 일치된 결과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델파이법 또는 델파이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델파이 기법은 신제품의 개발이라든가 시장 전략 등을 위한 장기 예측 또는 기술 예측에 적합합니다. 장점은요, 과거 자료 등에 예측 자료가 없어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창의력 자극이 없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여러 차례의 설문을 통해서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량적 수요 예측 기법입니다. 계량적이니까 정량적이거나 또는 통계적 수요 예측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요 예측 기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열 분석법입니다. 시계열 분석법은 추세 변동이나 순환 변동 또는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계열 분석법에는 여러 종류의 분석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동평균법입니다. 제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별로 산출한 평균 추세 등을 통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판매량 자료 중 특정 기간의 자료만을 사용해야 되고요. 계산에 활용된 과거 자료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요게 이동평균법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법에는 단순 이동평균법과 가중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 이동평균법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정 기간에 대해 시계열의 평균치 계산해서 다음 기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기간, 즉 3기간의 이동평균은 최근 3기간의 관찰치 또는 자료의 평균입니다. 5기간의 이동평균이다. 그러면 최근 5기간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6월에 타이어의 수요를 4기간 단순 이동 평균에 의하여 구하라.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잘 풀고 계신가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기간의 단순 이동 평균을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최근 4기간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월을 기준으로 최근은 5월부터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개수를 다 더해서 그렇죠. 4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120개 더하기 110개 더하기 130개 더하기 100개를 해서 몇으로? 4로 나누시면 됩니다. 요거를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몇 개 나오나요? 오, 115개. 이야, 역시 잘 맞히시네요. 그러면 단순 평균은 11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수요 예측 기법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에 판매될 예상 판매량은 115개. 그래서 6월 예상 판매량 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중평균법입니다. 가중이동평균법. 최근의 자료일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 단순이동평균법은 4기간일 경우에 가중치를 4로 나눴잖아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중이동평균법은 가중치를 가장 최근 자료에 가장 최근 자료에 몇을 줘요? 0.4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0.3, 0.2, 0.2. 그래서 몽땅 이 가중치를 다 더하면 1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 예측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제 2번 볼까요? 아래 주어진 자료는 도매상의 커피 자판기의 판매량이다. 가중치 0.1, 0.2, 0.3, 0.4 이렇게 하니까 4기간에 걸친 가중평균이죠. 이용하여 다음 달의 예측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최근에 5월 달을 0.4로 주겠죠. 그러면 4월은 0.3, 3월은 0.2, 2월은 0.1 이렇게 주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자, 계산해 보세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100개니까 그렇죠. 100개 곱하기 0.4 더해야죠. 자, 4월은 130개입니다. 근데 가중치는 0.3이었어요. 더하기 자, 3월은 110. 네, 110은 가중치가 0.2였습니다. 더하기 2월은 120개고요. 곱하기 0.1. 1월은 해당이 안 되죠. 자, 다 더합니다. 자, 여기는 40개. 여기는 39개. 여기는 22개. 여기는 12개. 다 더하니까 113개가 됐네요. 그러면 6월에 예상 판매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13개가 되겠습니다. 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단순 이동평균법을 계산했을 때는 예상 판매량이 115개가 나온 반면에 가중 이동평균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판매량이 11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수요 예측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느냐 아니면 좀 더 나는 좀 정확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단순 이동평균법보다는 가중 이동평균법이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법 중 두 번째 지수평활법입니다. 지수평활법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예측기법의 하나입니다.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중치 결정을 자동적으로 하는 일종의 가중평균 이동법에 속합니다. 평활상수, 즉 알파를 이용해서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겁니다. 과거로 갈수록 비중을 어떻게 해요? 낮게 주는 방법을 채택하는 게 지수평활법입니다. 즉 알파가 과거로 갈수록 0에 가깝고 미래로 갈수록 1에 가깝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활상수 알파가 커짐에 따라서 최근 변동이 더 많이 고려하는 게 지수평활법 되겠습니다. 계산식을 살펴보면 자, 알파가 전기의 실제값이고요. 1-알파는 전기의 예측치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 예측치를 계산합니다. 즉 전월 판매 예측치 더하기 전월 판매 실적치 그리고 판매 예측치를 뺍니다. 그리고 곱하기 지수평활 계수로 곱해서 전월 판매 예측치에서 계산된 금액을 빼면 당월 판매 예측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계산식에 의해서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어컨의 연간 판매량을 평활상수 0.3으로 지수평활법에 의해 예측하고자 한다. 가장 최근에 예측치가 2만 단위, 실제값이 2만 1000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 기의 예측치는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죠? 자,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셨으려니 하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판매 예측치는 몇 개예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예측한 거죠. 그래서 2만 단위입니다. 전월
판매 예측치는 2만. 전월 판매 실적치는 실제값은 2만 1000입니다. 자, 2만 1000 예측치를 빼겠죠. 곱하기 평할 상수는 0.3입니다. 그래서 지수 평할 계수는 0.3.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나요? 자, 2만은 따로 두고 요거를 계산해서 곱하기 먼저 하시면 되죠. 1000 곱하기 0.3 그랬더니 300개. 그래서 당월 판매 예측치는 2만 300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기 예측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법 중 세 번째, 최소 자승법입니다. 추세 분석법이라고 해요. 시계열을 잘 관통하고 있는 추세선을 구한 다음에 그 추세선상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선 추세선을 구할 때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고요. 직선 추세선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치 그리고 직선 추세선상의 예측치와 오차 자승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절편과 기울기 값으로 결정하는 걸 최소 자승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분해법입니다. 분해법은 과거의 판매 자료가 갖고 있는 변화를 추세 변동, 주기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등으로 구분합니다. 즉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예측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예측한 거를 결합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분해법이 되겠습니다. 계절성이 있는 소비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기간의 과거 자료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추세 변동 또는 계절 변동, 어쨌든 주기 변동, 변동된 부분들을 예측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LI 매이가 있습니다. 판매 자료 간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 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으로 구분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관 요인에는 어떤 거를 하느냐? 자, 현재 판매량에 몇 달 전 판매량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상관 요인이 되겠죠. 이동평균 요인은 예측치와 실제치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생겨났는가를 추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 매이. 자, 확산 모형입니다.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확산되는 과정을 혁신 효과 그리고 모방 효과로 구분해서 추정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형 변형이 용이하며 시장 환경 변화가 많은 경우에 적합한 모형이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제품의 수요 예측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판매량 자료가 없으므로 과거 유사한 제품이 없을 때, 그쵸? 유사한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없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서 유추해 나가는 게 확산 모형이 되겠습니다. 계량적 수요 예측 기법 중 두 번째, 인과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인과형 분석에는 회계 분석 기법과 투입 산출 모형, 계량 경제 모형이 있습니다. 회계 분석 기법 많이 사용을 하는데 회계 분석 기법은 수요 예측 기법 중 과거의 자료에서
수요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변수들을 찾아서 다음 수요와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미래 수요 예측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즉, 과거의 자료에서 수요와 밀접하게 관계된 변수들만 찾아내서 그거를 다음 수요와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게 회계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투입산출 모형은 어떤 경제 내에서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를 과부족 없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n의 값, 그 값을 산업 각각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산출량을 생산해야 하는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n값을 구하는 부분이 투입산출 모형이 되겠고요. 계량경제 모형은 현실의 경제를 경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여 소득, 가격, 생산량, 고용량 등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일련의 방정식 체계로 총합하고 이것을 통계자료에 숫자에 의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계량경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량적 수요 예측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수요 예측의 7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예측에 목적과 용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상 품목, 그리고 단위를 결정해야 돼요. 세 번째가 기간을 선정합니다. 네 번째가 적합한 예측 기법을 선정하고요. 예측 기법까지 선정을 했으니까 자료 수집이 들어가야죠. 다섯 번째가 자료의 수집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측의 시행. 일곱 번째는 예측치에 대한 검증, 즉 타당성과 정확성을 검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7단계는 1단계부터 7단계에 거쳐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채찍 효과입니다. 채찍 효과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채찍 효과란 이런 거예요. 소비자들이 주문을 약간 늘리면 소매상은 다음에 더 잘 팔 거야. 그러면서 그렇죠. 소매상이 도매상한테 소비자로부터 받아들인 그 양보다 조금 더 주문을 하겠죠. 그럼 도매상은 잘 팔리나? 그러면서 또 도매상도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더 잘 팔릴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더 주문을 하자. 그래서 도매상이 제조업체에게 엄청난 양을 생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소비자가 사갖고 가요. 그러면 소매업은 잘 팔릴 거야. 그러면서 도매에게 증가시켜서 주문을 하겠죠. 그럼 도매상도 그쵸. 소매상이 잘 팔리네. 그러면 또 제조업체인데 또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증폭이 커지게 되죠. 이렇게 커지게 되는 효과를 채찍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요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돼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효과를 채찍 효과라고 하면서 자, 하류에 고객 주문 정보가 상류로 갔을 때, 즉 위로 갔을 때 점점 뭐가 돼요? 그렇죠. 수요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요.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개별 기업별로 불규칙한 주문량이나 또는 판매량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채찍 효과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에 가장 관련 있는 개념이 공급사슬 관리예요. 즉 SCM입니다. 왜 SCM은 공급업체와 유통업체, 소비자를 다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가 채찍 효과 감소에 가장 관련 있는 개념이 된 겁니다.
이러한 채찍 효과의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수요 왜곡 그리고 변화의 확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요 왜곡은 공급망에 있어서 소매상이 도매상, 도매상이 제조업체 점점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문 현상이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소매점의 실제 수요보다 더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수요 왜곡이라고 하는 거고요. 변화 확산은 주문량의 변화가 공급망을 따라가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변화 확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 효과의 현상은 두 가지, 수요 왜곡과 변화 확산이다. 그럼 이런 채찍 효과의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개별 기업 관점에서 주문을 한다라는 거와 또 하나는 그렇죠. 불규칙한 주문량과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채찍 효과의 관리 방식으로는 뭐가 있을 것이냐? 자, 공급만상, 즉 SCM의 목표와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의 증대도 있고요. 가격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채찍 효과의 관리 방식에는 5가지가 있는데 공급만상의 목표와 인센티브 조정,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가격 전략 수립 그리고 리드 타임의 단축이 있다. 이러한 채찍 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처 방법은 4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확실성 제거. 가장 흔히 논의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들어온 전략이 SCM, 즉 하나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수요 정보를 중앙 집중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동폭의 감소. 변동폭을 감소시키면 그만큼 수요 왜곡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동폭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채찍 효과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예로는 가격 판촉 전략을 제거하고요. 상시 저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안정된 수요 형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잘 팔리면 어때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주면 좀 더 변동폭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리드 타임의 단축. 리드 타임의 단축은 채찍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2가지 부분에서. 주문 리드 타임과 정보 리드 타임입니다. 그래서 주문 리드 타임은 크로스토킹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정보 리드 타임은 EDI. EDI가 뭐예요? 그쵸. 전자문서잖아요. 그래서 종이로 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기록하고 또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지만 전자문서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금방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즉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전략적 파트너십. 정보 공유가 되고 공급망상 재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채찍 효과의 영향을 제거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재고 관리인 VMI에서 생산자가 소매상에 의해 실시된 주문에 의존하지 않고 전반적인 채찍 효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에 의해서 의존하다 보면은 점점 채찍 효과가 늘어나게 되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자의 재고 관리 시스템으로 가지고 하게 되면은 채찍 효과를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